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의 김정섭입니다. 제17차 세종국방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작권 전환과 상부 지휘구조 개편입니다. 사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라고 하면 좀 범위는 굉장히 넓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전반적인 합동군, 통합군 이런 군제 개편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이제 전작권이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한국 합참과 연합사 그리고 유엔사의 어떤 역할,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문제로 좀 국한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작권 전환 관련돼서는 이제 그 전환 자체에 초점을 많이 맞춰 왔었죠. 조건이 충족됐느냐, 또는 전작권 전환의 지휘 구조, 병렬형 또는 통합형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전작권이 이루어지고 나서 당장 어떤 모습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걸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부터 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당장 전작권이 전환되면 이제 우리 연합사령관도 한국 사성장군이고, 합참의장도 사성장군이고, 한국군 사성장군 2명이 작전 지휘를 나눠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이제 유엔군 사령관과 그동안의 연합사령관이 사실은 역할은 분명히 다르지만 동일인이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되다 보면은 이 유엔사의 역할, 이 정전 관리와 또는 이제 전력 제공 역할이 이제 다른 사람 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좋은 말씀 해주실 분들을 좀 모셨는데요. 먼저 이제 발제자로 2분 모셨습니다. 한명필 박사님, 카이다의 안보전략 연구센터장님 모셨는데, 센터장님 모시니까 카이다에서 막 오셔가지고 네, 그 한명필 박사님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핵 문제에 관해서 이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하신 아마 대한민국의 가장 이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지휘 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실 텐데, 주로 이제 연합사와 우리 한국 합참 간의 관계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오른편에는 이제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님 모셨습니다. 조용근 장군님은 이제 대북정책관 하시면서 특히 이제 북한 문제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유엔사 업무도 굉장히 깊숙하게 해오셨고, 또 많이 싸우기도 하셨죠. 오늘 유엔사와 관련된 재반 문제를 다 짚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토론자 2분 모셨는데요. 강건작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님 모셨습니다. 강건작 비서관님은 주로 이제 정책, 야전 다 섭렵하신 분인데, 오늘 토론에서는 주로 이제 이 연합사와 합참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광진 전 공군대학 총장님께서는 또 여러 국방부에서 또 확장 억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유엔사 관련돼서 좀 더 초점을 맞추실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지휘구조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발제자분들께는 각각 한 20분 정도 드리겠고요. 토론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명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자료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2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그 연합사와 관련된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 군의 자체 그 상부 지휘 구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게 그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전작권에 따라서 한국군 지휘구조 개편까지 그 최종 상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마지막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 전작권 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추진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걸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뭐 연합사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하고 한국군을 개편하는 문제하고 선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마 오늘 또 훌륭하신 토론자분들께서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국방의 과제 3대 과제는 북핵 대응하고 그다음에 연합 방위태세 조정, 흔히 말하는 전자권 전환으로 대표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병력 감소니 여러 가지 병양 문화 개선이니 하는 그런 국방 개혁의 문제 이렇게 지금 3대 문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문제들이 국방부 내에서는 그 각 부서가 달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도 이 통합적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질 못했어요. 그게 우리 지금 군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문제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이 전자권 문제가 결국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군 사령관에 의해서 전구 작전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한국군 사령관이 한반도의 방위를 직접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을 먼저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한미 간에 합의된 최근의 문서는 2018년도에 뭐 SCM에서 합의한 그 전자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지침, 제가 이제 연합방위 지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합방위 지침이거든요. 2018년도 아시는 것처럼 주한미군은 지속 주둔하고 그다음에 평시에 연합사령부하고 예하에 이제 구성군 사령부를 둔다. 그 원래는 이게 전시에 두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평시부터 둔다라는 개념이고 한국군 사성장군을 연합사령관으로 하고 부사령관으로 미군 사성장군을 임명하고 유엔군 사령부는 지속되고 그리고 각 사령부 간에 이제 상호 관계를 발전시킨다라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후속돼 가지고 19년도 6월 달에 미국은 미래 연합사령관은 한국군 사성장군이 하는데 합참의장은 안 된다. 그래서 별도의 사성장군을 임명하라는 것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의돼 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때 이제 합의된 것이 장소는 평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의 그 험프리스 기지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합의된 이 지휘구조 아래서는 저희가 사실은 이게 뭐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사실 뭐 이 전자권 전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뭐 약간 좀 보수 쪽에서는 뭐 기존 북핵 위협을 대비해서 현행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안 된다. 또 반대쪽에서는 뭐 이제 그런 일단 주권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환수 회복 이런 용어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인 효율성보다는 어떤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합의가 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휘 구조 하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 현재 연합사 체제는 사실은 미래 연합사 체제는 2018년도 그 지침에 의하면은 간단합니다. 현행 연합사 체제에서 사령관하고 부사령관만 바꾸는 개념이죠. 그러면 과연 그렇게 사령관, 부사령관만 바꾸면 우리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지금 뭐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미군 내에서도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대중 견제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약간 유연한 그런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 얘기죠. 그렇다면은 미국은 이 연합사 체제 하에서 한국군의 통제를 받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본인들이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또 좀 더 자유롭게 전력 운영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연합 단일 구조보다는 병렬형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병렬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그 다시 이제 병렬형 지휘 구조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전작권 전환을 현 정부 임기 내에서 하기는 좀 어려워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된 단일 지휘 구조 하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사실 전작권 전환 준비는 군 차원에서는 합참 주도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합참 의장이 미래 연합사령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뭐 FOC나 FMC나 나중에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불일치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미래의 한국군의 그 지휘하고 정구작전을 주도할 사령부가 그거를 준비해서 FOC, FMC를 하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준비 상태를 그렇게 체크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런 불일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연합사 체제는 대규모 뭐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유사시가 되면은 뭐 대략 한 뭐 70만 이상의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을 조합해서 다시 한반도로 증원하고 그 증원 전력을 통해서 연합군 사령관이 한반도 정구 작전을 수행하는 체계였죠. 그런데 과연 지금 그것을 우리가 기정사실화할 수 있느냐? 불확실합니다. 사실 미국이 대놓고 얘기하지만 두 개의 정부에서 동시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 과연 사령관이 됐을 때 그러면은 그것이 미군 사령관도 어려운데 과연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자,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이제 한국군은 사실은 위기 관리, 전시 전환, 그 다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초기 대응, 미국의 지원 전력이 얼마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 그리고 전쟁 지속과 관련된 그 모든 역량을 사실 한국군이 갖춰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는 사실은 그 지원 전력 안에 저희가 뭐 또 그런 삼군 균형 발전이라는 큰 가치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2040년도 경에는 상비 병력 35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50만에서 과거 70만에서 뭐 60만, 50만 이제 35만까지 감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은 육군을 감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사실은 미군은 해공군 위주로 지원을 하고 지상군은 한국군이 담당하는 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군 위주로 감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3군 균형이 더 핵심적인 가치인지 한반도 정구작전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가치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행 이제 그 연합방위 지침을 우리가 지속했을 경우에는 제가 4가지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해놨습니다. 일단 한국군 연합사령관하고 미군 연합사 부사령관 같은 경우에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된다. 이게 지금 현행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그 하위 사령부로서 통제를 받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고, 그리고 미 합참의 통제를 받는 유엔군 사령관을 또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의 그 제공된 전력을 전시에 지휘하는 연합사령관 3개의 직책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전략적 정책적 결정을 하는 MC가 이제 한 합참 의장이랑 미 합참 의장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한반도에서 그런 어떤 전략적 결정이 수시로 필요한데,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PMC, 퍼머넌트 밀리터리 커미티를 운영할 때 그 주한미군 선임 장교로서 또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합사 부사령관이 되지만 PMC를 할 때에는 우리 의장하고 카운터파트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부하이면서 또 상관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주한미군 사령부가 사실은 지금은 거의 핵심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3개 핵심 사령부 중에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정보 및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합사령관 자리를 놓으면서 과연 그런 미국의 그런 지원들, 정보 지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연합사령관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부하고도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도 얼마 전에 또 뭐 그 출입 문제 관련해서도 얘기가 뭐 주권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은 그 문제는 지속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군에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지금 현행 구조는
평시 작전권을 우리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시 전환이나 전쟁 준비 관련해서는 그럼 연합사령관이 사실 자기들이 쓸 그런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그 코다라고 하는 그 연합관할 위임 사항을 10대 뭐 6개인가 7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제가 여기다 기록해 놨는데 그러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군 사령관끼리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같은 정부 내에서 우리 의장의 그거를 우리 사령관한테 이렇게 또 위임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제가 여기서 한 6가지 사항을 일단 얘기를 해놨는데요. 일단 이제 어차피 지금은 안보 전략 환경 자체가 한국군이 한반도를 위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 인태 지역 내에 이 위협의 연계 가능성이라든지 그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도 인태 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방위를 담당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국군이 뭐 예를 들면 대만 유사나 또 일본 유사나 이런 경우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그 주한미군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한미 간의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증원 목록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언제 그런 전력들이 한국군 연합사령관한테 제공이 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군이 결국은 우리가 NPT 준수하고 핵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확장 억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이제 한미가 지금 CNI 그 핵재래식 통합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CNI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저 한미 간에 구체적으로 합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령관, 비사령관, 부사령관 간의 이 비대칭적인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PMC에 한국군 연합사령관을 지금은 멤버가 아니지만 참가시키는 방안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 이제 여기 여러 개의 사령부들이 있기 때문에 유엔 사령관, 뭐 연합 사령관, 또 우리 의장 이런 사령관들 간의 권한과 위상에 대해서 다시 그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뭐 지금은 우리가 NCG 핵 협의 그룹에서 한반도에 어떤 핵 위기가 고조되면은 한미 대통령이 협의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어떻게 양국 통수권자한테 건의가 되고 그리고 실제 그 전력이 한반도에 투사됐을 때 누가 지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좀 설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이미 통합작전사령부를 해서 그냥 통합하고 우리 합참에 해당하는 그거 분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본도 이제 통합 지휘 체계를 갖췄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게 원시어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치 이제 옛날에 이제 극동사령부 모델처럼 일본의 사성 장군이 되면서 주일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그런 체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군도 장군 수를 줄이고 있고 통합하는 물론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그 인태사령관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미래에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성 장군으로 못 박아두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국군 사령관이 합참 의장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코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도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 전략적 결심을 할 때 그 한국군 전구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PMC를 한 단계 격하를 시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사령관이 그 PMC에 참여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여기 제가 적어놓은 대로 방어준비태를 격상하는 문제, 전시 교전 규칙 선포하는 문제, 한반도 전쟁 KTO를 선포하는 문제, 미 증원 전력이나 확장 억제 전력을 요청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연합사령관의 권한을 부여를 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한반도의 위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군 합참의장이 평시에 작전권을 수행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유엔사의 교전시 정전 규칙이 한국군이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결국은 한국군이 평시와 전시를 단일 사령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 전시 전환, 전쟁 수행 이 세 가지 과업을 단일 사령관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하고 우리 한국군에 의한 한반도 방위를 이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제 한국군 상부 구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일단 지금 이 문제는 뭐 일부 많은 분들은 이거 전자권 전환 이전에 해야 된다, 마중물로 삼아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한국군 개편을 먼저 하고 전자권을 하면은 이게 과연 이 덩어리가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자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할 때가 기회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전자권을 먼저 어느 가시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한국군 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일단 합참의장이 너무 과중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5개의 기본적인 임무 범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은 뭐 3-4개 캡을 쓰고 있다면 우리 의장님은 더 많은 캡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뭐냐면 합참이 전략 제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문민 장관, 문민 대통령에 대해서 군사 보좌를 합참의장이 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것이 그럼 간단한 문제냐? 그렇지 않죠. 그럼 그 역할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전략적인 어떤 지시를 내리고 전략적인 상황 판단을 하고 또 군사적인 건설 소요를 판단하고 군사 외교도 하셔야죠. 지금 우리가 국력에 비해서 군사 외교를 사실은 굉장히 할 소요가 많습니다. 그 의장님이 지금은 현행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 합참 벙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유사시가 되면은 후방 지역 작전까지 해야 되고 계엄사령관관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참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비대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권 이후에도 작전권이 없는 의장이 전자권을 준비해야 되는 이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저는 미군의 우리가 연합 방위 체제를 지속하는 동맹을 유지하고 저는 미군하고 동일한 구조를 갖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그 전략 제대로서 또 실제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을 주시고 밀리터리 어드바이저로서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통제하지 않고 비통제형 의장을 하시고 그 밑에 모르겠습니다. 합동군 사령관으로 제가 여기는 표현을 해놨는데 명칭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합동작전사령관이 될 수도 있고 일본처럼 통합작전사령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은데 한국군의 작전 지휘를 총괄하는 그런 사령관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4가지 방안을 해놨는데 제가 뭐 비행기에서 이거 작성하다 보니까 범례를 저는 했는데 이게 범례가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여기 제가 점수를 3점, 2점, 1점 이렇게 한 거는 3점은 아주 매우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1점, 2점은 긍정적, 1점은 다소 긍정적, 마이너스 1점은 다소 부정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3점부터 마이너스 3점까지 점수를 해보면 7가지 그 크라이테리어에 의해서 비통제형 합참의장하고 전평시 단일 지휘관에 의해서 하는 체계가 방안 1번인데 이것이 점수가 가장 평가를 해보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1번 방안, 2번 방안은 비통제형 합참의장이긴 하지만
합동군 사령관하고 연합사령관을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사성장군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3번 방안은 합참의장이 합동군 사령관, 연합사령관을 다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아마 군에서는 이것을 가장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랑 합동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연합사령관을 분리하고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 평가를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방안 1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현행 이제 조금 제일 뒤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그 그림을 좀 시간 관계상 마지막 페이지에 그 그림을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혹시 보면은 이게 이제 뭐 통합군제 아니냐. 그래서 통합군제는 사실 군령과 군정을 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또 미군도 어떻게 보면 합동군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지역 작전 전투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다 통합군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정연봉 그 장군님의 그 논문을 참고를 해서 제가 조금 더 마디파이 한 것인데 군정과 군령을 분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군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군정과 군령을 저희가 분리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일단 조직이 비대해지고요. 각 군이 동일한 기능,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예를 들면은 각 군이 다 교육사령부 가지고 있고, 다 군수사령부 가지고 있고, 각 군 학교들이 다 있고, 사관학교가 다 각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5만의 군대를 상비 병력을 유지하는 이런 군대에서 과연 이렇게 비대해진 상부 지휘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스퀴즈 아웃하게 되거든요. 상부 구조를 간편하게 하면서 충분한 전투 병력을 창출해야지만 저희가 한국군이 실제로 어떤 위기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군정은 국방부 중심으로 돌리는 개념이고 군령을 그래서 저는 각 군 본부를 총장이 사령관을 겸직하는 개념으로 슬림화하는 개념이고 지상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작사하고 통합해서 하나의 사령부로 하는 개념입니다. 해군도 마찬가지 그 해작사와 각군 해군 본부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의장님은 자문을 역할을 수행을 하고 합동군 사령관은 연합사령관을 겸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군 사령관 이게 육군 사령관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육군 사령관, 해군 사령관, 공군 사령관을 두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삼성급 합동 부대를 편성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해병대 같은 경우는 사군 편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가 27,000인데 과연 미래 한국군 한반도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상륙 작전을 과연 할 수 있느냐? 2차 대전식으로 함포 지원을 받으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땅 따먹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그 북한 영역을 확보하는 그런 작전이 가능하냐? 지금은 원거리 타격, 정밀 타격, 무인 체계 이런 식으로 전장 환경이 바뀌어가는데 과연 2차 대전 시기에 해병대 활용이 필요한가?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특수작전 부대화해서 그 해병대 사령관한테 합동 특수작전 사령관 역할을 맡기고 육해공군의 각 특수부대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합참의장 예하에서도 여러 가지 사령부들이 있습니다. 국군 화생방 사령부도 있고 통신사령부도 있고 또 수송사령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능사령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투 지원 내지 전투 근무 지원하는 그런 사령부들은 총합해서 합동 기능 사령부를 만들어서 전투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지금 후방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 자산을 보호하고 또 북한의 특수부대가 침투했을 때 그것을 또 전담하는 그런 사령부도 필요하다. 지금 이작사령부가 하고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령부도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전략사령관을 우리가 핵은 없지만
조금 더 이제 전 영역 통합 작전이나 우리가 아직 그 뭐 우주 사령부라든지 또 사이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이버 사령부 그다음에 뭐 합동 지금 드론 사령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런 논쟁을 떠나서 하여튼 그런 전략급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로서의 전략 사령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명필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한 박사님 뭐 평소도 소신이 있으셨지만 오늘은 굉장히 과감하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제 전평시 작전 일원화를 위해서 합참의 기능 조정과 합동군 사령부 창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 문제를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제시해 준 게 굉장히 또 야심적인 건데 이제 군정군령 일원화 부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이따 이제 토론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엔사 문제 중심으로 우리 조영근 장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용근입니다. 저는 사실 소령 때부터 유엔사 업무를 좀 많이 해서 유엔사에 대해서 상당히 경험이 좀 많은 것이어서 그러한 차원에서 과거로부터 유엔사가 현재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리고 전작권 전환이 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엔사의 법적 지위를 보시면 가장 이제 정전협정 서명자입니다. 정전협정은 서명자로서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준수하고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17조를 보시면 정전협정 17조에는 유엔군 사령관이 본 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 유엔군 사령관의 법적 지위가 과연 그 당시 유엔사 전력 제공군만을 대표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당사국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런 논란들이 있지만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과 그 당시에 들어왔던 유엔사 전력 제공국을 대표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대한 그것을 서명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군이 DMZ에서 정전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저희가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에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유지했던 북한의 무력 공격 격퇴 임무는 사실상 1978년에 한미 연합사 창설에 따라서 연합사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합사로 이렇게 무력 공격 격퇴 임무가 이양이 된 후에도 현재 유엔군 사령관은 연합사령관에게 정전협정을 유지 준수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동일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에 대한 이행, 그러니까 이게 벨사령관이 2007년도에 그 정전협정 관련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군이 만약에 정전 시에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근데 정전협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깨는 사람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간극이 발생한다. 이게 2007년도에 벨 유엔군 사령관이 얘기했던 정전협정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불일치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작권 전환이 한국군 연합사령관으로 된다면 당연히 이제 또다시 정전협정 당사자하고 전쟁을 주의하는 한국군 연합사령관 간의 불일치, 간극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 유사시의 전력 제공입니다. 이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가 당연히 유엔사가 우리한테 증원 전력을 제공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 근거는 사실상 유엔했던 전력을 보냈던 유엔 찬점 16개국이 우리 정전협정 체결일 날 워싱턴에 모여서 워싱턴 선언문을 합니다. 이때 했던 것이 유엔의 제원칙에 반해서 무력 공격이 재발할 경우 16개국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하겠다. 이것이 사실 여태까지 유엔사 회원국이 우리나라한테 전력을 제공한다는 딱 법적 근거가 이게 하나입니다.
그 이상의 이하의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유엔사의 전력 제공이라는 것이 그 근거가 취약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유엔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원 전력을 만약에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연합사의 모든 것이 다 이양을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 내에는 그다음에 연합사령부하고 유엔군 사령부가 두 개의 이제 사령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사에 증원되는 회원국을 통제하도록 안보리 결의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미래연합 동일인이었을 때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데 미래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이들을 통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과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실제 유엔군 사령관은 이것을 우리한테 바로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사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군 연합사령관 가장 문제가 동일인에서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되었을 때는 이 증원 전력이 조기에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본 내 유엔사 후방 기지를 통한 전쟁 지속 능력에 관련된 겁니다. 그 유엔사 후방 기지는 한국 전쟁 중에 미일 간 평화 조약, 그다음에 에치슨 요시다의 교환 공문,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 후에 유엔사와 일본 간의 소파 협정을 체결해서 현재 자마의 기지에 유엔사 후방 기지소가 있고 7개 유엔사 후방 기지를 분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이제 한국 전쟁이 재발을 하게 되면 이러한 7개 유엔사 후방 기지를 활용해서 유엔사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증원군이 여기서 정비를 해가지고 모여서 한국 정부에 투입되는 이러한 절차입니다. 근데 일단은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 한국군 연합사령관은 유엔사 후방기지에 대한 일체의 접근 권한을 미보유하게 됩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연합사령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원 전력은 일본에 모이게 되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정보 권한이라든가 어떤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이 전환이 된다면 이 후방기지에 대한 접근 권한과 협조 체계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세 가지의 법적 근거를 따져보면 현재까지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유엔군 사령관과 연합사령관이 동일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것이 전작권 전환으로서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생기면 유엔사 증원 전력을 우리가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증원 전력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작권 관련된 그간 유엔사 역할 변화는 이것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인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커맨더 어소리티라는 지휘권을 이행한다는 서한을 발송을 합니다. 이때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은 이 지휘권을 받아서 7월 17일 날 육군은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해군군은 극동 해공군 사령관에게 이양됐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이 한국군에 대한 주휘권에 대한 얘기가 논의되자 54년 11월 17일 한미 합의 의사록에서 유엔사가 한국 방위를 책임지는 동안은 한국군을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권 하에 둔다라고 합의가 됩니다. 당시에 이 작전 통제권 용어를 쓴 것이 우리가 아니고 미군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뭐 이렇게 부대 훈련해야 되는 거, 한국군이 무기를 구입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은 이제 한국군 몫이다. 다만 작전에 관련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형식으로 사실 한미 합의 의사록을 맺을 때 자기들의 그 책임과 권한을 조금 줄여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표로 보시면 사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부대 훈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대 훈련은 이제 한국군이 하는 것으로 이양됐습니다. 이것이 57년 7월 1일 날 유엔사 본부가 이제 서울로 이동을 하고 미 극동사령부가 해체됐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태평양 사령부로 예속됐는데 당시 유엔군에는 사실상 한국군하고 미군뿐이 없었습니다. 유엔군이 대부분의 인원들이 전쟁이 끝나서 철수했기 때문에 유엔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군하고 사실 미군뿐이 없는데 이 유엔군 소속이었던 주한미군이 작전 통제권이 태평양 사령부로 가다 보니까 마치 유엔사 밑에는 한국군만 존재하는
그러한 작전 통제 형태로 변환이 됐었습니다. 되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 74년 7월 1일에 유엔사 주한미군 사령부 제8군 사령부를 통합해서 하나의 참모부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1인 사령관 밑에 이제 한국군과 주한미군, 이때부터 동일인 밑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8년 7월 28일 날 한미 연합사가 창설이 되면서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전략지시 제1호를 하단합니다. 이때 연합사령관이 이군과 수도방위 사령부를 제외한 모든 작전 통제부대에 대해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다. 그다음에 연합사령관이 정전 관리를 위한 유엔군 사령관에는 지시에 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연합사하고 유엔사는 임무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지휘 계통도 이렇게 보시면 한미 연합사는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다음 한미 합참 의장으로부터 전략 지시를 받는데 유엔사는 미 합참 의장으로부터만 전략 지시를 받고 미국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사실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유엔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계를 보시면 연합군 사령관은 정전 업무에 관하여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에 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벨사령관이 전작권에 전환이 됐을 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시했던 것이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밑에 보시면 연합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은 동일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연합사 참모와 유엔사 참모가 같았기 때문에 이 기능도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는 유엔사 참모가 이제 별도 조직으로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을 보시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정전 협정 체제를 하는 유엔사와 미래 연합사가 사람이 달라짐으로써 이원화가 됩니다. 현재 유엔군 사령관하고 미국 연합사령관은 동일이기 때문에 정전 체제 위기 전시 단계에서 지휘의 통일성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유사시에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 체제를 유지하라고 하는 권한, 그 다음에 위기 및 전시에 코다에 의해서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수행하는 권한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을 하는데, 이걸 다시 들여다보면 평시에는 합참의장이 교전 책임, 평시 작전 통제권,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 유지 책임이 있고, 위기 시에는 똑같이 합참의장의 교전 책임,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 관리 책임에 이제 미래 연합사령관의 코다에 대한 책임까지 붙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전시가 되면 이제 한국군 연합사령관의 전시,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관의 전력 증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령관들에 의해서 이게 지휘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명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동일하고, 그래서 버엘 유엔군 사령관이 07년도에 우리가 그 전작권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했던 얘기가 정전협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더 느껴지는 것은 지금 이제 저희가 DMZ 관할권에 대해서 유엔사하고 조금 정부가 갈등을 있는데, 미군 사성장군이 주한미군 사령관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국하고 관련된 것은 유엔군 사령관만의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할권처럼 한국군한테 정전협정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위기나 전시로 가지 말라고 과도한 정전협정 유지를 준수하라고 우리를 강제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법적 효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전작권 전환이 돼서 평시, 위기시, 전시로 이어지는 전쟁 발발 단계에서 합참의장, 유엔군 사령군,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책임과 권한이 연장선 상에서 이양되도록 법적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 결론에다가 문서화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동일이라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구조에서 이제 굉장히 합의된 정교한 문서가 있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익을 갖고서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문서, 그 다음에 합참 유엔사 미래연합사 간에 공동으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제가 영어로 조인트 크라이시스 셀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걸 상설화해서 세 기구가 서로
일원화된 단계별 대응 체제가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유엔사 별도 참모부 만들어지는 곳에 한국군 고위장성이 파견이 돼서 이 괴리는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 같은 이제 한국군, 저도 한국군 장군이었으니까 한국군 장군이 DMZ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면 우리는 공격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런 거, 그것이 위기로 올라갈 것이고, 근데 유엔군 사령관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군 연합사령관의 유엔사 증원 전력에 대한 지휘 통제 문제입니다. 여태까지는 유엔사 증원 전력에 대해서 미 연합사령관의 지휘 통제는 동일 인물이라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권은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84호에 모든 회원국은 미국 주도하의 통합군 사령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미국에 대하여 군대의 사령관을 임명해라. 이것에 의해서 지금 유엔사 증원 전력에 대한 작전 주의권, 통제권이 있는데, 한국 전쟁이 재발했을 때 과연 한국군 연합사령관은 유엔사 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작전 계획을 보면 유엔사 증원 전력은 너무나 당연하게 연합사로 편입을 돼서 그것이 한국군 증원 전력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이게 동일이기 때문에 내가 넣겠다라는 의지를 유엔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게 되어 왔었는데, 이게 한국군 연합사령관으로 변경이 되면 이것이 이제 분리돼서 당연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유엔사 증원 전력에 대한 권한을 사실 가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갖는 방법은 사실 유엔사는 그 유엔의 산하기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같이 안보리 결의안이 미국 주도의 통합군 사령부에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함에 따라서 사실 트루만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가졌다가 트루만 대통령이 그 권한을 다시 미국 합참한테 이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합참에 예하됩니다. 미국 합참이 전략 지시를 유엔사를 통해서 한국군 연합사령관한테 유엔사 증원 전력을 지휘 통제를 하라는 명문화가 되면 사실상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법적 기반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연합사령관이 실질적으로 유엔사 전력 제공국의 그러한 증원 전력을 직접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유엔군 사령관이 아닌 사람이, 외국군 사성장군이 자기 나라를 통제한다는 것에 대한 회원국들의 그러한 공감이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또 유엔사 별도 참모부에도 한국군을 이제 파견해서 유엔사 증원 전력은 당연히 미래 연합사로 편입하는 그러한 창구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방기지 통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방기지와 증원 전력의 이제 그 구체화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증원 전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 선언문이 전부입니다. 지난 정부 때 유엔사 회원국을 18개국으로 늘렸습니다. 그 중에 14개국은 유엔사 전력 제공국, 워싱턴 선언문에 서명했던 국가고 4개국은 의료 지원국입니다. 사실상 의료 지원국이 우리나라에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미 합참 의장의 전략 지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당사국입니다. 호스트 네이션. 왜냐하면 우리 영토에 외국군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정부가 협정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전력 제공국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한 번도 그 14개국, 전력 제공국 14개국의 회원국 4개국, 의료 전국 4개국 포함해서 이 국가들이 실제 어떤 증원 전력을 파견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TPD 같은 시차별 전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연합사령관이 유엔사 후방기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좀 하려면 일단은 이제는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눠서 신규 회원국, 의료 지원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사전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19년 4월에 미 합참의장 지침으로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유엔군 사령부에 여태까지 기여했던 나라뿐만 아니라 향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국가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간에 자기네들이 유엔사에 가입하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원국은 가입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는데 우리의 영토에 우리가 모르게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연합군 사령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나라도 우리 한국연합사령관의 지위를 수용한다는 개별 협정, 그 다음에 한국 유엔사 간의 협정이 필요하고, 실제 미래 연합사하고 이제 유엔사 회원국 간의 중원전력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실제 중원전력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떤 이행 계획을 갖고 있는지 주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 별도 참모 조직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 18년 5월부터 그 미국 유엔사 부사령관이 호주, 영국 등 5I 국가의 장소로 계속 보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엔사 예하에 인사작전 기획 민군작전 정보참모부를 별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사가 전력 제공만 하겠다는 사령부인데 왜 밑에 인사작전 기획 민군작전 정보참모부의 것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좀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지난 정부에서 한국군도 장군까지 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상 좀 중단된 상태인데, 브런스 유엔군 사령관이 12일 날, 이번 달 12일 날 다음 연합훈련에는 유엔사 차원의 단독 훈련이 필요하다. 거기에 유럽, 필리핀, 태국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훈련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 어떠냐면, 전작권이 전환이 됐을 때 이 훈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참모 조직이 만들어지고 별도의 훈련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과연 정말 한국군 연합사령관한테 바로 주겠다는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필요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미래연합사의 유엔사가 위기관리나 전쟁 지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견제 기능이나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유엔사 중원전력은 한국 정부 도착 즉시 미래연합사가 통제해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작전 정부에 대한 작전 결심은 연합사령관이 수행을 해야 되고, 유엔사 참모조직 간에서 지금 되는 모든 협의는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최종 사용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되도록 유엔사 참모조직에 한국군 장성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유지뿐만 아니라 전력 제공의 이런 활동들이 미래 연합사의 작전 속도를 제약하지 않도록 명문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작권 전환이, 한국군으로 가는 전작권 전환이 동일인일 때처럼 한국군 연합사령관에게 유엔산 중원 전력이 제약 없이 이양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인터페이스, 문서화된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총 5가지로 생각했는데, 일단은 단일 전쟁주의,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전쟁 지휘를 하고 유엔군 사령관은 지원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발전시켜야 되고, 아까 함영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전, 위기, 전시에 대한 주의 책임을 다시 체계를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방기지 통제는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분명하게 정보 접근이나 일정 수준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유엔사 전력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당사국이기 때문이고 연합사령관이 마지막에 쓸 최종 사용자로서 이것을 계획하고 회원국과 접촉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통제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회원국 확대 제도화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호스트 네이션입니다. 자꾸 우리나라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토에 주권이 들어와 있는 곳에서 유엔사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호스트 네이션으로서 상대국과 이제 사전 합의들을 해나갈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전작권의 전환 성패는 전쟁 지휘는 이제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유엔사가 미래 연합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전작권 전환의 유엔사와 관련된 성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군 장관님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뭐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전시에 이 유엔사 이 전력 제공이 과연 얼마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뭐 그런 거를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짚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정전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랑 밀접한 관련은 없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토론 때 또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건작 장관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하명필 박사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 위주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보태거나 아니면 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사령부 지휘권의 어떤 모순적 구조에 대해서는 너무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제가 국방개혁비서관을 하면서 이 문제를 그 당시에 깊이 들여다본 일이 있고 이제 한 박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모순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인식을 하고 사실 국방부와 합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를 했는데 그때 나온 어떤 솔루션도 한 박사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내용과 굉장히 유사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별도의 전평시 작전을 주관하는 사령부를 창설해야 된다 하는 내용도 원칙적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뭐 저도 지금도 그런 사령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뭐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합동이냐 통합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 그 현재 지휘구조가 가지고 있는 사실 합동군 차원의 어떤 합참 중심의 지휘 체계가 좀 느슨하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러 번 노출됐기 때문에 조금 더 미래의 이 사령부는 전평시 작전을 통과하는 사령부는 조금 더 강력한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 강력한 지휘 체계로 통합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합동보다는 통합이라는 용어가 좀 적절하다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합작전사령부가 언제 창설되어 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는 연합사령부 이게 뭐 미래연합사령부이든 지금이든 사실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연합사령부가 출발한 그 배경부터 이게 뭐 한미가 상호 뭐 조약 차원에서 합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적 지침 수준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연합사령관 주도로 정말로 너무나 당연하게 평시부터 그 다음에 전시전환, 그냥 위기관리 단계, 그 다음에 전쟁의 여러 단계가 거의 자동적으로 확고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해오고 뭐 모든 훈련 또는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뭐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걸 많이 해왔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변수가 많다. 이를테면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 그러니까 뭐 선전포고를 하는 권한,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는 대통령한테 그 권한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연합지휘체제가 끼어들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연합사 차원에서는 연합사령관이 사실 전시로 넘어갈 건가를 판단하고 판단은 하지만 사실 승인은 각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선전포고 권한이 뭐 미리 따지면 의회에 있죠. 의회에 있고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60일 한도 범위 내에서 73년도 전쟁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그 권한이 60일 동안은 위임돼 있는 상태이고 뭐 그것은 뭐 법적인 절차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승인해 주는 어떤 이유는 되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겁니다. 더구나 뭐 최근에 발표된 미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사실은 한국의 독자적 어떤 그 한반도 작전에서의 독자권을 좀 더 미국은 여지를 두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합 체제가 원활히 가동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정치적 관점과 군사적 관점의 괴리에서 오는 상황에서 우리 군대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사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뭐 조금 더 예를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들어보면 이를테면 북한이 백령도를 점령하려는 활동을 했다. 실제로 공격을 해서 백령도를 점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선례를 봤을 때 이거는 연합사령관 차원에서 데프콘을 걸고 그 다음에 전시 절차에서 위기관리 절차를 하다가 필요하면 이제 H와 발령해서 연합 작계가 가동되는 상태로 넘어갈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동시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는 아주 구체적인 시도가 있다. 그러면 아마도 미 정부는 두 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 부담 때문에 야 한반도의 백령도 사태는 한국군이 하고 우리는 대만에 집중해야 된다 상황 그런 어떤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자, 이 경우는 사실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군사적 상황인데 현상적으로는 어떤 경우는 연합사 체제로 어떤 경우는 한국군 체제로 작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제 우리 역사에서 데프콘 상황이 걸린 건 제가 뭐 2번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푸에블로 나치 사건 때 한 번은 이제 8.18 도끼 만행 사건 때 데프콘 3가 걸렸는데 사실은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다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물론 그때는 뭐 지금 같은 연합 체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 상황으로 데프콘을 이제 그 당시 유엔 사령부는 발령을 했죠. 그런데 68년도에 사실은 지금에서 분석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 한반도 주한미군의 월남전 베트남 파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68년도 69년도에 거의 준전시 상태로 DMZ 도발을 해왔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그 당시 유엔 사령부는 데프콘 걸지 않았어요. 그건 한국군이 하라라고 해서 오히려 대간첩 작전의 권한을 합참에 위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연합사 체제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되게 수단적 어떤 체제이다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 진행될 수도 있고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한국은 스스로 한반도에 일어나는 어떠한 군사적 상황도 관리 가능한 능력을 지금 당장이라도 갖춰야 한다. 그것을 갖추지 않고 특정한 사항을 상정해서 계속 위임하고 있는 상태가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 그것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이 통합작전사령부라는 전평치 작전을 관장하는 별도의 사령부를 전작권 전환 이후가 아니고 가능한 조기에 발족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작전사령부는 사실은 별도의 사령부라 하지만 그 기능은 평시의 작전은 합참의 작전본부와 정보작전본부 일부 그리고 전시는 연합사 속에 한 측 조직이 연합사 미측과 이제 연합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물리적으로 합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휘소도 사실은 비원 벙커에 있는 합참 전시 지휘소를 즉각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적 또 인력 운영 측면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식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을 별도 완전 군령권에서 벗어난 비통제형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사실은 저는 통합작전사령부는 순수한 군사작전에 좀 주안을 두고 한 박사님 말씀하신 여러 기능, 특히 통합작전, 그러니까 통합방위, 그 다음에 기타 그 계엄이나 이런 부가적 업무는 합참의장이 그대로 수행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합참의장이 군령에서 완전히 제외되기보다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사령부에서 통합작전사령부 얘기는 그것으로 가늠을 하고요. 합동 기능사령부를 통합하는 방안도 이런 사령부를 통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역시 합참이 직접 통제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겠다. 특수전 사령부를 통합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거기에 해병대 사령부를 합할지 여부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흩어진 기능 사령부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해군본부에, 공군본부에 또는 육군본부에 그 군령 기능을 부여해서 유지하는 건가 하는 것은 사실상 군령 군정을 분리한 것이지만, 저는 통합 문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겠다. 또는 사실은 해군 참모총장, 각군 참모총장이 어떻게 보면 사령관 역할을 하면 통합작전 사령부 통제를 받고, 참모총장 역할을 하면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사실 미래 연합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또 미래 주한미군 사령관과 연합사 부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과 역할의 이원화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통합 문제는 사실 우리에겐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군정군령이 분리된 것이 작전 전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다 인식하는 바고, 다만 상군 그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반대 의견이 너무 크고, 우리가 지휘권을 효율적으로 간다는 측면에 비해서 이 자체가 모든 안보 이슈를 빨아들일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긴급하지 않다면 그런 문제는 좀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대신에 통합작전사령관이 인사행정권을 조금 더 가짐으로 해서 현재 있는 작전사령부들을 조금 더 그립감을 가지고 통제하는 방안 정도로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전략사령부 관련해서는 사실 제 생각은 우주, 사이버, 드론이 전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 기능 중에 아주 일부는 전략적으로 우리 운용할 수 있겠지만, 그 사령부 자체가 좀 성격을 선명하게 좀 가져서 KMPR이나 CNI 정책을 관장하는 정도의 사령부로 국방부 또는 국가 통수권의 직접 통제를 받는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연합사 체제가 사실은 우리가 전작권을 조기에 가져와야 된다, 전작권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논란의 전제는 연합사 체제의 어떤 불변성을 우리가 너무 강력하게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단적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연합 체제만을 너무 신뢰하고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올 스펙트럼의 전쟁을, 그 수행 능력을 우리가 일부를 방기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위험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전작권 전환 여부, 현 정부에서 되든 안 되든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우리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과 태세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사령부 창설은 훨씬 더 그런 모든 논의의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합동군 사령부 통합작전 사령부를 창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명필 박사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오히려 그 시점을 전작권 전환 이유가 아니라 그거 연계되지 않더라도 그 이전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해 주셨고요. 다만 한 박사님과 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좀 다른 것이 이제 지상, 해상, 공중 공군 사령부를 창설하는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 군제의 근간을 좀 바꾸는 거라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김광진 장군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김광진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토론을 하게 되면 보통 좀 그 마지막 순서가 오면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흥미롭게도 앞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오히려 제가 마지막 순서가 돼서 뭔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생각 듭니다. 저는 사실 전작권에 관련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 국방부에 있을 때 2010년도에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에 담당을 했었고 당시 전략동맹 2015라는 문서가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2014년에는 합참했을 때 전작권 전환 협상 공동실무단의 일원으로서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그 이후에 계속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발표와 또 앞에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요 제기된 문제를 보면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연합지휘구조나 또 전평시 한국군 지휘구조에 관련된 문제, 대책, 특히 유엔세에 관련된 역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지금 제기된 문제들을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으로 좀 그 문제를 다시 보기 위해서 한미 간에 그동안 있었던 평시작전 그다음에 전시작전 성적을 좀 합쳐서 작전 통제권 전환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게 발견되는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여기서 이 지금 제기된 문제들을 비교를 해서 좀 재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새롭게 우리가 발견되는 문제는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작전 통제권 전환의 역사를 통해서 좀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작전 통제권 전환 자체는 결국은 한반도 정부에 있는 한미의 사령부들 간의 역할 변화로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발표에서도 잘 얘기했던 것처럼 1978년 연합사 창설되니까 유엔사 역할이 바뀌었고요. 1994년도에 평작권 전환되니까 합참 연합사 간에 이제 지금 한 박사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전평시 지휘구조 이원화 이런 문제가 시작된 거고요. 2007년도 전작권 전환 합의 때는 주한미군사가 또 이 사실은 한국 전투사령부라서 아직 컴배턴트 커맨드로 이제 바뀌려고 했었어요. 뭐 이렇게 사령부의 역할 바뀐 게 많았고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통합형 동맹 지휘구조로 가다 보니 또 유엔사 재활성화가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한미 사령부들의 역할 변화가 그동안 있어왔고 그런 면에서는 일단 오늘 문제 제기된 것처럼 작전 통제권 전환은 연합방위 군사적 효율성, 사령부들 관계의 효율성 관점을 일단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는 동의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작전 통제권 전환의 또 다른 의미가 한국의 국방개혁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국방개혁이라 한다면은 역사적으로 계속 지켜왔던 한국의 자주국방 노력, 한국군의 주도적 전쟁 기획이나 수행 능력 배양 이런 데 대한 관계인데요. 실제 역사적으로 볼 때도 1988년부터 시작된 이제 노태우 정부 당시 자주국방 담론이나 1990년에 8.18 계획이 합참이 평시작전 할 수 있도록 여기 군제가 바뀐 건데 이게 1994년 평작권 전환과 연결이 되죠. 즉 자주국방이나 국방개혁이 전작권 또 작전 통제권 전환과 굉장히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협력적 자주국방이나 국방개혁 2020 이 국방개혁의 드라이브를 건 건데 이게 또 2007년에 전작권 전환 합의와 또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 2009년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제 국방개혁 기본계획도 나왔지만 이때 전작권 전환 연기가 되죠. 그리고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을 배경으로 해서 2011년에는 307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비록 이제 실행은 안 됐지만 그리고 오늘 토의가 된 것처럼 이제 또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관련된 학술적 논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작전 통제권 전환의 결과 이것은 다시 한국군의 국방계획에 관련된 한국군의 자율성이나 또 주도 능력 배양 관점에서도 우리가 평가하고 문제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보여지고요. 그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세계 전략의 지역 전략 변화가 작전 통제권 전환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면 그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평작권 전환되는 시점은 미국의 탈냉전 시대의 미국의 전략, 뭐 특히 한반도에 관련해서 넌오너 수준을 해서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시키겠다 이게 나오면서 한반도 방위 한국군 역할이 증가되고 그게 평시작전권 작전 통제권 전환 연결됐다는 거죠. 미국의 전략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고요.
전작권 전에 최초에 합의된 것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전략.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2006년도에 전략주의 연습도 합의되고 굉장히 많은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가 이제 작전 통제 관련이 있고 오늘날은 이제 미국이 대중국 견제 전략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전작권 전이 언급이 되는 시절 이런 거 봤을 때 이 작전 통제권 전환이라는 것은 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관련된 이 동맹의 연루와 방기 이런 관점에서 우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오늘 많은 이제 문제가 제기됐지만 오늘 제기된 뭐 군사적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한국군의 자율성이나 주도 능력 그다음에 뭐 동맹의 연루와 방기 관점에서도 한번 문제를 재분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문제를 한번 재분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군사적 효율성 관점의 문제인데요. 굉장히 한 박사님께서 중요한 얘기해 주셨던 그 내용 겹치는 문제입니다. 상당 부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연합방위 지침 해소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래연합 한국 합참과의 관계는 작전지 이완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미래연합사 유엔사 관계도 지금 여러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래연합사와 주한미군사 관계 설정, 그다음에 미래연합사와 주한 미군 선임장교 관계 설정, 굉장히 오늘 다 얘기됐던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군사적 효율성 관점에서 문제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관점으로 이제 한국군의 자율성이나 주도 능력 배양 관점에서도 한번 문제를 찾아볼 필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 본다면은 이제 전작권 전환 이후에 과연 한국군이 이 자율성이나 주도 능력 배양에 있어서 굉장히 오늘날의 전작권 전환이 이제 얼마나 기여하겠느냐 이거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일단 현재 합의 상태에 의하면 국군 통수권자 지휘권이 뭐 한미 연합 형태로는 행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미래연합사 사령관은 이제 한국인이지만 그 밑에 구성된 연합참모단에서 뭐 어쨌든 한국과 미국이 동수로 간다는 것이 현재 가정인데 거기서 한국군이 얼마나 주도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그러므로 인해 한국군의 주도적인 전쟁 기회나 수행 능력 과연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 봤을 때 한국군의 자율성, 그다음에 주도 능력 배양 이런 관점은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연합방의 군사적 효율성하고 상당히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상충된다는 얘기죠. 역사를 봤을 때도 1994년에 이제 평시작전권 통제권 전환은 그로 인해서 사실 그때부터 한반도 전평시 작전지 이원화 시작된 건데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자율성 주도 능력 이거는 평시작전 가져와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때부터 작전지 이원화 문제 생겼기 때문에 군사적 효율성은 후퇴한 거죠. 그리고 2007년에 전작권 전환 합의는 이제 오늘과 틀려서 이제 병렬형 동맹 지휘 구조였어요. 한반도에 두 개의 사령부가 있었다는 거죠. 한국 합참이 주도를 하고 미군 사령부 지원한다는 개념인데 이런 전환은 사실 한국군의 자율성 주도 능력은 더 개선이 된 거죠. 전 시제까지 한국군의 책임이 확대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또 동시에 또 한국군 전평시 지휘구조의 문제, 이원화 문제도 사실 이렇게 되면 해결이 돼요.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전시제에 됐을 때 그 두 개의 사령부가 있다는 것은 어떤 전시의 이제 군사적 효율성을 후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보완이 오늘날 2014년 이후에 이제 그 통합형 동맹 지휘구조를 갔는데 그 결과는 어쨌든 전시 연합 작전 효율성은 군사적 효율성 개선된 걸 보여주는데 반대로 한국군의 전평시 지휘구조 군사적 효율화, 작전지 이건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후퇴했다고 볼 수 있고 한국군의 자율성, 주도 능력 아까 문제 제기한 것처럼 역시 후퇴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어떤 트레이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연루와 방기 관점인데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로 인한 그 전작권 전환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문제도 예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견할 수 있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발표도 나왔던 것처럼 뭐 2024년도에 미일 간에는 이제 주일 미군 사령부가 정보사령부 재편될 것이다 합의가 됐고요. 금년에는 이제 일본에서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단일 정보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나왔고 뭐 특히 이번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는 전작권 제한도 합의 얘기 나왔지만 2006년도 합의라고 해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도 약간 간접적으로 언급됐단 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오늘날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딱 겹쳐지면은 뭐 예상될 수 있는 문제 확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견은 할 수가 있겠죠.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반도 정부 지원 사령부가 될 주한미군사나 유엔사 이런 것들이 정말 한반도 역의 임무로 확장되거나 전환될 가능성. 뭐 이게 이제 동맹의 방기로 연결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이렇게 전환될 것이라는 이런 상황을 놓고
이게 한국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죠. 한국이 뭐 대만 분쟁과 같은 원하지 않는 지역 분이 연루될 수밖에 없는 레버리지 작용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예견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여기에 대한 이제 대안들도 오늘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군사적 효율성 문제에 대한은 오늘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 박사님 말씀처럼 미래연합사 한국 합참 관계는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이제 해결하겠다, 이거였죠. 굉장히 효율적인 계약인데, 사실 합동군 사령부도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거로는 한 3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안은 이제 2011년 당시에 나왔던 이제 307 계획, 그게 합창무장 군정훈련을 같이 가겠다는 건데, 오늘 이제 한 박사님 말씀하신 그보다는 이 방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각군 총장이 군정권을 일부 좀 포기하고 대신에 훈련 개선에 편입되는 그 정도 방식일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오늘 강건작 장관이 말씀하신 거기는 보안방에 3방안 정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문형 합창무장 정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은 이제 병렬형, 과거 했었던 병렬형 동맹지휘 구조로 가면 또 해결이 되겠죠. 당시에 병렬형 동맹지휘 구조 당시에는 일단은 이 미국의 한국 전투사령부가 전부 다 기본이 돼서 이걸 중심으로 뭐 유엔사 이런 것들이 다 지금과 비슷한 관계가 돼 있고, 또 한국은 전평시 작전지 일원화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형으로 만약에 돌아가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이제 병렬형 동맹지구조 당시에 여러 가지 특성들을 좀 우리가 받아올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게 뭐 전 제대, 전 기능부 협조기구 뭐 이런 건데요. 2007년도 당시 합의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작전기구, 협조기구들이 많이 기능별로 제대별로 많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면은 상당히 유엔사 주한미군사와 협조 체제가 같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조영군 장관님 말씀하신 그 방안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자율성과 주도 능력 문제의 그런 해결을 하기 위한 대안인데, 결국 한국군의 주도적 전쟁 기획, 또 수행 능력, 이걸 배양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과거 병렬형 동맹지구조 복원이 제일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죠. 뭐 당시에도 이제 그 당시에도 특히 2010년도 합의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군사적 효율성에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인식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처 중에 하나가 뭐 연합 공군 사령부였죠. 공군력만큼은 이제 자르지 않고 이제 유니티 오브 커맨드를 유지해서 합참 작전 통제만 단일 사람 가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뭐 당시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만약에 지금 오늘날 이것이 좀 불가능하거나 힘들다면은 최소한 미래연합사 연합참모단만큼이라도 뭐 이런 구조, 이런 특성이 반영되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세 번째로는 이제 연루와 방기 문제인데요. 결국 이거는 방기나 연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사령부 간의 관계라든지 사령부 역할로서 우리가 좀 대처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방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일단 주한미군사가 한반도 방위에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을 명문화, 성문화 하는 게 있겠고요. 근데 유엔사가 이제 전력 제공 기능 제대로 해주고 유엔사 후방 기지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대책. 이게 이제 조영군 장관이 말씀하신 수많은 대책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해서 뭐 이와 관련돼서는 일본과도 또 한미일 간에도 협력도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루 가능성, 이 분야는 결국은 한국이 원하지 않는 연루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한미군 전략적 연세가 확대되더라도 그런 가능성 안에서 우리가 즉 단독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아마 아까 강건적 장군이 말씀하신 토론문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종합적으로 좀 여러 발제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종합하면은 이런 겁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뭐 군사적 효율성이나 한국군 자율성, 주도 능력 배양,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군 상부지휘 구조 개편이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과거에 병렬형 동맹 지휘 구조로 복원하거나 또는 병렬형 동맹 구조의 지휘 구조의 특징들을 좀 선택적으로 좀 가져와서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울러서 또 지금의 전작권 전환이라는 게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큰 흐름과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니, 여기서는 뭐 군사적 효율성도 중요하고 뭐 한국군 자율성 주도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오늘날 특징으로 해서 생겨날 수 있는 연루와 방기, 이런 문제도 사전에 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영군 장군이 오늘 유엔사에 중요한 발표했으니까 조영군 장관한테 좀 질문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사에 관련된 질문인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연루와 방기라는 뭐 이런 예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유엔사와 관련지면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혹시라도 유엔사가 이렇게 좀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유엔사가 한 번 더 정부를 넘어서서 작전하는 걸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이나 예견이 좀 일각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지금 조영근 장관께서 말씀하신 뭐 한국의 유엔사 참여나 유엔사 회원과 개별 소통 이런 방안들이 그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지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김광장은 감사합니다. 이 사실 전작권 전환 관련된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각도에서 사실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요구되는 과제들도 좀 다르고 약간 긴장 관계도 있다는 걸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군사적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군의 주도 능력, 자율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동맹 지휘 구조를 다시 병렬형으로 복원하는 문제까지도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플로에 오픈하기 전에 토론자분들에 대한 어떤 지적에 대해서 발제자분들이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는 이게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고요. 조영근 장군님께는 아까 이제 질문도 있었지만 오늘 충분히 다루지 않은 이 정전 체제 관리 관련돼서 유엔사 이제 우리 한국 정부와 좀 이런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단 말이죠. 예,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명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강건작 장군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관련해서 대체로 이제 저도 지금 민간군 미래전략 분과위에 김정섭 박사님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국군의 어떤 통합 작전 사령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그런 필요성을 넘어서 이제 제가 좀 과감하게 그 계급까지 표시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사성 장군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 307이든 여러 가지 이제 군구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좌초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결국은 합참의장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사 정병 쿠데타에 대한 그런 우려죠. 두 번째는 군이 육군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육군 편중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삼군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 이런 문제죠. 근데 또 제가 이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과연 우리 군대가 정말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작전에 전념하는 군대인가? 그 행정 군대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안보 전략 환경, 미국의 정책 변화, 여러 가지 전작권이라는 이런 계기에 우리 군이 정말 제대로 위기 관리와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바꾸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지금 한반도는 누가 지켜주느냐는 말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조금 이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제시를 했고, 물론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구조만 바꾼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일단 운용 개념, 우리가 개념도 정말 잘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각각이 우리가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훈련되어 있고 하는 그런 무형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핵과 관련돼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다 좋은데 우리가 대북 억제력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전작권 전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성장군 지금 8명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지난 정부에서 합참 차장도 사성장군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 굳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붙박이가 4명이 육군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4명이고 해공군은 그 각군 총장, 그러니까 해군 총장, 공군 총장, 그리고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육군이 5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육군 의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비대칭적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6명의 사성장군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반론도 있더라고요. 사성장군 숫자 왜 이렇게 연연하냐. 더 많이 해서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매 기수마다 그 사성장군을 배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수를 건너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회의 균등성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성장군들의 임기가 2년 보장이 힘들어요. 이게 2년 보장이 안 되는데 미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러면 업무 파악하다가 그냥 나 끝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성장군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건 운용의 묘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군사적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 보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6명으로 할 경우에는 저는 과감하게 육군이 그걸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육군 출신이지만 육군 둘, 해군 둘, 공군 둘로 과감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좌초됩니다. 한국군 상부지휘 구조 개편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으면은 저는 또 이 쳇바퀴 돌듯이 또 실패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비효율화된 그런 군 구조를 가지고 또 그냥 입으로만 군사 대비태세는 완벽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국민한테 진실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군대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제가 여기다가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조금 얘기가 프로보커티브하지만 그렇게 제시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건작 장군님의 그런 의견도 저는 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조영근 장군님. 예, 일단 들리시나요? 저 좀 당겨 듣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미 국가안보전략을 제가 정책실에 있으면서 계속 보면서 이번 미 국가안보전략은 참 놀랐습니다. 매우 놀랐는데 과연 이것이 국가안보전략인가? 이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대중국 견제였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미국은 대중국 견제가 지금 최고의 핵심 목표였을 때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한테 넘기는 것이 이득일까? 저는 사실상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SCM 공동 성명에서도 거기에 FOC를 내년도에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 문장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계속 들어가 있고 이 12월 달에 브런슨 사령관이 2번의 언론 공개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현재 전환 조건은 정말 부합된 것이냐 이것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실상 여태까지 미군들이 전작권 전환을 저희한테 할 때 저희가 못 가져왔던 그 발언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문구가 들어갔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유일하게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을 때 훌륭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2006년에 럼스펠드 국방장관에 이어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좋은 말로 이렇게 지금 포장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국은 그렇게 우리한테 전작권 전환을 줄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말했던 유엔사 문제도 유엔사 재활성화가 가장 세게 시작된 것이 관할권 문제 말씀드리겠지만 2018년도였습니다. 2019년 1월에 미 합참의장 전략 지시가 나와서 모든 회원국, 들어오고 싶은 사람, 기여하고 싶은 회원국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내려온 게 2019년 1월입니다. DMZ 관할권 문제가 시작됐던 것이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이 딱 시작되자 마치 유엔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유엔사의 자기네들 존재감을 세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그 유엔사가 그러면서 다국적화 돼가고 있는 것에 사실상 뒤의 마음은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국 견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가 6.25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생각에는 평화협정이나 이런 거가 됐을 때는 지금 유엔사 다국적군으로 만드는 이 문제는 굉장하게 부닥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전작권 전환하고 유엔사의 지금 참모조직 다국적화 회원국 늘리는 것들이 사실 연계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보고 있어서 사실 우리도 이제는 조금 직접적으로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하고 접촉하고 우리 입장을 내야 된다. 우리의 국익이 도대체 어느 나라가 전쟁 났을 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익이 우리 영토에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따져보고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거 할 때 미국 소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에 외국 군대가 너희 주권에 승인 없이 들어온다고 하면 너는 어떡할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딱 미군 장관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우리는 한국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저는 그때 굉장히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시 6.25 전쟁의 것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로 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의 승인 없이 외국 군대가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가. 요거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말씀드렸던 정전협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전협정 63개 조항 중에 몇 개가 지켜지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공부하신 분 있으면 10개도 안 됩니다. 근데 정전협정을 파기하자고 하신 분 보셨습니까? 9.1 군사합의가 사실 거의 46페이지짜리였습니다. 줄여서 25페이지짜리였는데 9.1 군사합의는 실제로 지켜지는 항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순간에 파기시켜버립니다. 정전협정 지금 남아있는 게 군사분계선하고 DMZ입니다. 제가 정말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MDL 방벽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MDL 방벽을 74%를 했다고 NK 뉴스에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방벽이 완성이 되면 국경선이기 때문에 거기 내려와서 근무를 쓸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DMZ, 북한 DMZ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정전협정에 가장 본질적인 현상 변경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유엔사가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가만히 놔두지? 이거는 정말 72년, 73년도 정전협정 유지되어 오면서 가장 큰 본질의 현상 변경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엔사가 침묵은 안 하면서 유엔사 관할권은 며칠 전에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 말씀드렸던 관할권 문제는 정전협정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전협정에는 유엔군 사령관이 DMZ에 들어가는 민간인과 군인들에게 특별히 승인한다, 특별한 승인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에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질에 관한 군사적 성질에 한한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정전협정의 본질이 뭐였냐면 군사력을 분리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비무장지대와 공동어로 그 한강 하구에서 농경과 어로를 보장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워낙 우리나 우리 사람 뭐 북한 사람들이 농경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농경을 허용해 주는 거였고 그 한강하고도 어로는 허용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민사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DMZ 들어갈 때 그 군사경찰 완장을 찹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에 나서는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무장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데 저희가 9.19 군사합의의 한강하고 공동 어로조사가 그거였습니다. 저희가 북한하고 협상할 때 너 여기 우리가 다 오픈되어 있지 않냐. 그럼 실제 거기에 좀 황복도 나오고 뭐 참개도 나오니 여기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공동 어로를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어로가 실제 수로가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브런슨 사령관한테 설명했습니다. 브런슨이 그 누구셨죠? 아니 그 전에 흑인 사령관이 하여튼 부룩 사령관이 되게 좋다. 정전협정의 복원이라고 그래서 승인했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지금의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면서 2018년도에 남북 공동 철도 조사가 부축 조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이유가 그 북측에 대한 철도 조사가 북한한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19년에 타미플루를 하려고 북한한테 인도적 지원을 하러 들어갔더니 이제는 인도적 지원이어서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송하는 트럭이 대북 제재에 걸린다고 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따져보자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정전협정의 위반이 아닙니다. 저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정전협정의 위반이 아니고 유엔사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사 비서장이 만드는 대령 비서장이 만드는 유엔사 관리규정 5월-4, 5월-5, 5월-6인데 그거는 우리한테 동의도 안 받고 만듭니다. 거기에 48시간 규정이 있습니다. 48시간 내에 넣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차량에는 뭘 달아야 된다. 근데 그것을 한국군이 안 지켰다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면서 안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 원래 군사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따라서 못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수용할 수 있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이익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을 어디에 나와 있지도 않는 정전협정 규정에도 없는 것을 갖고서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대북정책관 할 때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막는 게 누구냐? 한국군입니다. 그러니까 DMZ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미군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상 관리 규정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정권이 바뀌어서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농경, 어로는 정전협정에 보장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유엔군 사령관이 보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민간인인데 들어가서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것은 유엔군 사령관이 안전에 문제가 되고 북한한테 위해가 되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이 있는데 이것을 갖고서 과도하게 행사하는 겁니다. 요번에 성명도 제가 여당이 발의하는 법안에 유엔사가 성명으로 대응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랑. 그럼 이게 어쩌면 더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남아있는 조항이 한 10개뿐이 안 되는 이 조항이 7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군인들도 계시지만 DMZ가 GOP 철칙이 반 이상 DMZ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중무장돼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 우리 한국군에서 수천 명이 DMZ 내에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지금 북한군 방벽 설치하는. 이 정전협정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 어쩔 때 침묵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공익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연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영토 주권을 이게 영토 주권이냐 국제법 조약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 있는 DMZ에 그 조항을 전혀 유엔군 사령관이 주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전협정에 나와 있지도 않고 유엔사 규정에도 안 나와 있는 것을 대북제재 위반이다 이런 것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다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태까지 유엔사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가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여당에서 발의되는 법안은 그것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만든다고 유엔군 사령관이 따라오겠습니까? 전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법안을 갖고 유엔군 사령관이 지금 갖고 있는 관리 규정, 미군 대령이 만드는 관리 규정을 같이 협상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남북관리구역이라고 예전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올라가는 남북관리구역을 관할권과 관리권으로 나눴던 것도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절충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전협정 위반이다.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얘기하는데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닙니다. 관리 규정을 우리가 안 지킨 겁니다. 그 관리 규정 누가 만들었냐? 미군 대령이 만들었습니다. 비서장이. 요거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주제는 아니지만 이것도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죠.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또 혹시 이제 플로어에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한 딱 몇 분만 받겠습니다. 네, 저희 마이크 주시죠. 예,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 자주권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 구조, 앞으로 나갈 방향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도시재생연구원 김종익이라 하고요. 아까 지금 방금 조영근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사례 연이어서 물론 주제에 따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2사단 내에 니켈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 사령부 그다음 이 누굽니까? 그분 있을 때에 제가 민간인으로서는 67년 만에 그걸 들어갔습니다. 작정상 검토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저도 이제 권영애 장관님, 김동식 장관님을 잠깐 모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창에서는 사실 이런 걸 수없이 내가 문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진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우리 관할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한강관리구역 내지는 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민간으로서 들어가서 고속 니켈 광산을 12산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생산을 못하고 결국은 합창 내지는 유엔 사령부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합창에서 얘기했으면 좋았어요. 물론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숨길 게 아니고요.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요즘은 일방적으로 알겠습니다.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상 제가 좀 이렇게 정기로 박사님하고 그 뒤에 이렇게 마이크를 쓰십시오. 녹음 때문에 쓰십시오. 짧게 대신 해주십시오. 시간이 돈인데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자권 전환 한미연합사를 미래연합사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유엔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발표가 많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군은 언젠가는 철수를 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주국방국가가 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유엔사는 지금 아무런 그 논의도 없는 거가 굉장히 안타깝고 거기와 관련해서 미국의 일본에 있는 그 지마에 후방 지원사와 그 일본의 일곱 개 유엔 기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미국의
미군 주둔군이란 말이에요. 4만 명에. 그게 왜 유엔사라고 자꾸 말을 하는지 그게 아주 이해가 잘 안 가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상부지휘구조 중에 합동구도 지금 바로 갖고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비효율적인 걸 아니까 아무런 관계없이 그 군군 조직법만 개정한다면은 육해공군 그 합동군으로 개정해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미 합동군이긴 한데 이따 또 먼저 답변. 네. 네, 네. 예, 저는 이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그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그 조용근 장군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그 유엔사의 그러한 권한 행사가 어떻게 뭐 현실 그 실무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이게 미국 합참이나 아니면 그 상부기관하고 어떻게 잘 조율이 돼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관례주의 입장에서 유엔사 자체적으로 뭐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그 직접 뭐 실무를 맡으셨다고 하시니까 그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플로에서 몇 분 나왔는데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씩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네, 네. 예, 그 말씀하셨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끝나고 유엔사하고 일본 정부하고 소파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소파 때문에 일본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군 부대가 그 유엔사 후방 기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법적 구조 때문에 계속 유엔사 후방기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미국의 사성 장군이 30명이 넘습니다. 한 37명 막 이렇게 되는데, 유엔군 사령관도 연합사령관으로서 그 사성 장군의 한 명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일환으로, 또 한반도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전화 토론자분 한 말씀 꼭. 네. 그 뭐 합동군, 통합군 뭐 이런 말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동군 구조가 사실 우리의 단일 뭐 모델은 아니고요. 사실 미국도 똑같이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육해 공군, 뭐 공군은 그 이후에 독립이 됐지만 병렬 구조로 오다가 이게 전쟁을 해보니까 이게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이걸 하나로 합하다 보니까 수백 년간 나눠져 온, 특히 해군과 육군의 갈등이 이게 봉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한 합동군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뭐 80년대 뭐 이제 월남전과 뭐 그다음에 이란 사태를 거치면서 이게 제대로 작동 안 되니까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을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서 통합성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94년 체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명확하게 지휘권이 통일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계속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한 50년간 각군이 병립 구조로 오다가 합동군으로 왔는데, 문제는 이 갈등이 육해공군 간의 어떤 누적되어 온 갈등 구조, 물론 뭐 협조해 오는 것도 있지만 그 갈등 구조를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어떻게 지휘권을 통합하는가 하는 방식의 아이디어가 뭐 통합 작전 사령부인가, 전체를 통합할 것인가, 뭐 이런 논의로 진행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갈등의 문제가 오히려 너무 크게 부각이 되면 오히려 이 논의 자체가 307 계획처럼 완전히 무산될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하는 거고, 이제 한 박사님은 그 문제를 아예 부각해서 좀 본질에 좀 논의를 해보자, 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포럼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실 굉장히 좀 무겁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제가 볼 때 크게 이제 네 가지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당장에 이제 전자권 전환되면 우리 이제 유엔 연합사령관과 우리 한국 합참 간의 기능 조정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명칭이 어찌 됐든 간에 합동군 사령부, 뭐 통합작전 사령부를 이제 창설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모르는 분은 뭘 또 한반도 그 단일 좁은 전구에서 또 합참의장이 그냥 하면 되지, 또는 뭐 연합사령관이 하면 되지, 또 무슨 사령부를 만들고 사령관을 만드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가 조직이나 뭐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사령관이 이 합동 사령관으로서 두 개의 모자를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시에는 이제 이 합동군 사령관으로서 지휘하다가 데프콘 3가 되면 또 연합사령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전평시 작전을 일원화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사령관도 그렇고 밑에 참모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예, 합참의 정보작전 참모부가 평시에는 합동작전 이제 그 참모로서 역할하다가 전시가 되면 또 연합사 참모로서 역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인원이나 조직이나 이것이 뭐 크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오해는 일단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또 오늘 한명필 박사님이 좋은 문제 제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군이 지금 합동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병력이 줄고 상비 병력이 거의 이제 35만으로 줄고, 그러면 좀 더 이제 군사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군적 성격을 가미하는 이런 과감한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토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군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이제 조직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각국의 사례를 많이 살펴봤는데, 어느 하나의 군제가 사실은 꼭 정답은 없는 것이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또 장단점이 있는 거라서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엔사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전력 제공 관련돼서 기존에는 단일인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지만, 이제는 엄연히 연합사령관은 한국 장성이고 유엔군 사령관은 미군 장성으로서 우리한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속도로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한국의 이제 주권적인 어떤 동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사실은 뭐 군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한반도 문제를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너무 국제화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나라의 발언권을 또 인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정전 관련돼서, 정전 체제 유지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이 되는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이런 틀로 이게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조영근 장군님께서 이게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전 협정에서는 허용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밑에 이제 유엔사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제약받고 있다는 그런 지적, 이제 모르는 분들은 많이 처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이렇게 다뤘는데, 앞으로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토론을. 예.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많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 국방 포럼이 오늘 17차인데 한 3년 운영해 왔는데, 아마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고 좀 당분간 이제 그 다음 기회는 이제 좀 더 시간이 있어야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는데 좀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요. 그 마지막 그 국방 포럼을 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방 포럼 아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